수면제를 드시는 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약 여러분의 잠을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재우는 겁니다. 27년간 수면 클리닉을 운영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봐온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 단 한 스푼, 이것 하나가 수십 년 묵은 불면증을 끊어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왜 병원에서는 이걸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지 오늘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눈을 감고 누웠는데 머릿속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돌아가는 느낌, 몸은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어느새 화장실이 급하고 다시 누우면 또 뒤척이고, 그렇게 밤을 꼬박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잔 것 같지가 않은 그 느낌, 저는 이걸 수면 착시라고 부릅니다. 몸은 누워 있었지만 뇌는 한숨도 쉬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 클리닉을 찾아오신 73 새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딸의 손에 이끌려 오셨는데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선생님, 저는 잠을 못 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닌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밤에 두세 번 화장실 가는 것도,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는 것도,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것도 전부 나이 탓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결과입니다. 우리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밤에 제대로 분비되어야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가 되면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분비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잠들기 전 습관들이 그 남은 멜라토닌마저 방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잘 준비가 전혀 안 된 채로 억지로 눈만 감고 있는 겁니다. 박순자 어르신의 하루를 들여다봤습니다. 저녁 식사 후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 드라마 보면서 과일 한 접시, 자기 전에 목 마르다고 물 한 컵. 어르신 입장에서는 평생 해온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과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정확히 어르신의 수면을 조각조각 부수고 있었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뇌를 깨워놓고, 과일의 과당은 혈당을 흔들어 새벽에 잠을 깨우고, 자기 전 물 한 컵은 밤새 방광을 자극합니다. 어르신은 제 말을 듣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평생 뭘 먹고 잔 거예요? 그 눈빛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충격이 아니라 억울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몸이 망가지고 있었던 거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더 이상 그 억울함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은 전부 어르신의 수면을 되살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고 처음 며칠은 효과를 보십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같은 약을 먹어도 예전만큼 잠이 오지 않고, 용량을 늘려도 또 금방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약 없이는 아예 잠을 못 자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수면제의 함정입니다. 수면제는 뇌를 강제로 진정시키는 약입니다. 잠의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뇌가 깨어 있으려는 신호를 억누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자도 깊은 잠, 즉 우리 뇌가 청소를 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몸을 회복시키는 그 진짜 수면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누워있고 눈은 감겨있지만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 이것이 수면제를 오래 드신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수면제를 5년 이상 복용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치매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뇌가 매일 밤 제대로 청소를 못하면 노폐물이 쌓이고 그게 결국 뇌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잠을 못 자서 생기는 문제를 약으로 틀어막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조용히 자라고 있는 셈입니다. 제 클리닉에서 5년째 수면제를 드시던 70일 새 이종만 어르신이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약 없이는 안 되는 몸이 된 것 같아요. 포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수십 년 임상에서 너무 많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뇌가 스스로 잠들 수 있는 조건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수면 호르몬이 제때 분비되고 방광이 밤새 자극받지 않고 천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 조건, 이 조건들이 갖춰지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듭니다.
약이 없어도 억지로 눈을 감지 않아도, 그리고 그 조건을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잠들기 전 90분입니다. 이종만 어르신은 3달 후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약 없이 잤는데 오히려 더 잘 잔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 절대 흘려 듣지 마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들기 전 9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 밤 수면의 질을 완전히 결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90분을 가장 잘못 보내고 계십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거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시거나 아니면 밤늦게 과일이나 간식을 드시거나, 이 행동들이 왜 문제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바꾸셔야 할 습관은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은 많이 마실수록 건강하다는 말을 철칙처럼 여기십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마시느냐가 핵심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물의 80%는 오후 6시 이전에 다 채우셔야 합니다. 저녁 이후에는 입술이 마를 때 살짝 축이는 정도로만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장은 마신 물을 바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마신 물이 소변으로 만들어지는 건 2시간에서 4시간 후입니다. 저녁 8시에 물 한 컵을 드시면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방광이 꽉 차게 됩니다. 딱 가장 깊이 잠들어야 할 그 시간에 화장실이 급해지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방광 용량이 젊을 때보다 작아져 있고 방광벽의 탄력도 떨어져 있어서 조금만 차도 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더욱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 75, 새 최정순 어르신은 매일 밤 4번에서 5번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저는 하루 중 물 마시는 시간을 꼼꼼히 여쭤봤습니다. 알고 보니 낮에는 바쁘다고 물을 거의 안 드시다가 저녁 식사 이후에 물, 숭늉, 수박, 미역국까지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루 수분의 절반 가까이를 잠들기 전 3시간 안에 몰아서 드신 겁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바꿔드렸습니다. 물 마시는 시간을 오전과 오후로 앞당기는 것. 그것만으로 이 주만의 야간요가 하루 1번으로 줄었고, 한 달 후에는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끊으셔야 할 것은 저녁 7시 이후에 카페인과 당분입니다. 커피는 당연하고 녹차와 홍채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카페인 분해 속도가 젊은 사람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후 5시에 드신 녹차 한 잔이 자정까지 뇌를 깨워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달달한 과자나 아이스크림까지 드시면 혈당이 출렁이면서 새벽에 저혈당 상태가 되어 몸이 비상 신호를 보내고 잠에서 깨게 됩니다. 저녁 이후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캐모마일 차가 가장 좋습니다. 이 2가지 습관만 바꿔도 여러분의 밤은 지금보다 훨씬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수분과 카페인을 조절하셨다면 이제 우리 뇌에게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줄 차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실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스스로 밤인지 낮인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오직 2가지로만 판단합니다. 빛과 온도입니다. 이 2가지를 제대로 활용하면 수면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잘못 활용하면 뇌는 한밤중에도 낮이라고 착각하며 절대 잠들지 않으려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밤 9시부터 집안 조명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송과선이라는 아주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이 어둠을 감지하면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밝은 형광등 아래에 있으면 송과선은 아직 낮이라고 판단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미룹니다. 밤 11시에 잠자리에 드셔도 뇌가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데 2시간에서 3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밤 9시부터는 거실의 형광등을 끄고 노란빛이나 주황빛의 간접 조명만 켜두십시오. 텔레비전도 밝기를 최대한 낮추세요. 침실은 더욱 어둡게 만드셔야 합니다. 가로등 불빛이 들어온다면 암막 커튼을 치시고 시계의 LED 불빛이나 공기청정기의 작은 표시등까지도 가려주십시오. 눈을 감아도 빛은 눈꺼풀을 통해 망막에 전달되고 그 신호가 뇌까지 올라갑니다. 네 번째 습관은 잠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완전히 끄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빛, 즉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빛입니다. 일반 조명보다 훨씬 강하게 송과선을 자극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 습관을 끊으셔야 합니다. 72세 강병수 어르신은 침대에서 드라마를 보다 자는 게 20년 된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습관을 끊으라고 했을 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텔레비전 소리가 없으면 오히려 더 잠이 안 와요.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뇌가 이미 소리와 빛이 있어야 잠든다고 학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어르신께 텔레비전 대신 라디오나 잔잔한 음악을 낮은 볼륨으로 틀어두라고 권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빛만 차단해도 멜라토닌 분비가 살아납니다. 사흘은 어색하셨지만 일주일 후부터 오히려 더 빨리 잠든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잠들기 90분 전에 미지근한 물에 족욕을 20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뇌는 체온이 내려가야 잠들 수 있다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발을 따뜻하게 하면 체온이 더 잘 내려갑니다. 38도에서 40도 사이에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면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몸속의 열이 발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결과 심부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뇌는 이제 잠들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족욕을 마치 90분 후가 딱 잠자리에 드시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4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수분 타이밍 조절, 카페인과 당분 차단, 조명 맞추기, 전자기기 끄기, 족욕.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밤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몸은 준비가 됐는데 머릿속이 너무 바쁜 경우입니다. 눈은 감겨 있는데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걱정되는 것들이 쉴 새 없이 떠오르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환경을 바꿔도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잠들기 30분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10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격렬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땀이 나거나 숨이 차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스트레칭은 누가 봐도 운동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부드러운 동작들입니다. 천천히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귀 쪽으로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고 팔을 위로 쭉 뻗었다가 천천히 내리고 누운 채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놓아주는 것. 이 동작들이 전부입니다. 이 간단한 움직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은 활동할 때 켜지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쉴 때 켜지는 신경입니다. 잠을 자려면 반드시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긴장하고 걱정하고 움직이다 보면 저녁이 돼도 교감신경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스트레칭은 이 교감신경을 조용히 달래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70세 윤말순 어르신은 밤마다 어깨와 목이 너무 뻐근해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파스도 붙여보고 찜질도 해보셨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제가 자기 전 10분 스트레칭을 알려드렸을 때 어르신은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며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풀리니까 누웠을 때 몸이 편안하고 몸이 편안하니까 머릿속 생각도 잦아들고 어느새 잠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칭이 끝나면 바로 침대에 누우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는 것을 5번 반복하십시오. 들이마실 때는 넷을 세고 내쉴 때는 8을 세십시오. 내쉬는 시간이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2배 길어야 합니다. 이 호흡법은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심장 박동을 느리게 만들고 온몸의 긴장을 한꺼번에 내려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면 치료에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몸의 긴장을 풀고 호흡을 가라앉혔다면 이제 마지막 퍼즐이 남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시는 부분입니다. 수십 년 묵은 불면증을 단 3달 만에 끊어낸 그 한 스푼의 비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잠들기 30분 전 딱 한 스푼. 이것이 수십 년 된 불면증을 끊어낸 비밀입니다. 바로 천일염 한자밤을 녹인 미지근한 물 200ml에 순수한 천연꿀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 이 조합을 접했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임상에서 수백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소금이고 왜 꿀인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씁니다. 뇌는 잠든 사이에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호르몬을 재충전합니다. 이 모든 작업에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연료가 바로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입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후 아무것도 먹지 않고 8시간에서 9시간이 지나면 간의 글리코겐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서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끌어오려 합니다. 이 코르티솔이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급등하면서 여러분을 잠에서 깨우는 겁니다. 선형꿀에 들어있는 포도당과 과당은 일반 설탕과 다르게
간에 직접 흡수되어 글리코겐으로 저장됩니다. 잠들기 전 꿀 한 스푼이 밤새 간의 연료 탱크를 채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덕분에 코르티솔이 급등할 이유가 없어지고 새벽에 잠이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단,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공하지 않은 순수 천연 꿀이어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꿀 중에는 설탕을 섞어 만든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품은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성분표에 포도당이나 과당 이외의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꿀을 고르십시오. 이제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이 수면과 무슨 관계냐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을 조절하는 기관이 바로 부신입니다. 이 부신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나트륨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건강을 위해 저염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친 저염식은 오히려 부신 기능을 약화시키고 밤에 코르티솔이 불안정하게 분비되는 원인이 됩니다. 천일염 한자밤, 그러니까 손가락 3개로 살짝 집을 정도의 아주 소량을 물에 녹이면 부신 기능을 안정시키는데 충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심하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소금 양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소량이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혈압이 정상이거나 경계 수준이신 분들은 이 정도 소량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3세 이봉희 어르신은 30년간 수면제를 드셨습니다. 처음 이 소금물 꿀을 권했을 때 어르신은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그 오랜 시간 동안 약도 안 됐는데 꿀이 된다고요? 그런데 3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잘 모르겠더니 2주차부터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한 달 후에는 수면제를 절반으로 줄였고 2달 후에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자연의 힘이 때로는 약보다 조용하고 깊게 작동합니다. 소금물 꿀까지 준비가 됐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매일 밤 잠을 자는 그 공간, 침실 환경을 점검할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을 들여도 자는 환경 자체가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면 절반의 효과밖에 얻지 못합니다. 제가 환자분들 댁을 방문해서 침실을 살펴보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침실도 지금 이 기준으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온도입니다. 깊은 잠을 자려면 침실 온도가 18도에서 20도 사이여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추위를 많이 타셔서 방을 24도에서 25도로 따뜻하게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이 더우면 우리 몸의 심부 체온이 내려가지 못하고 뇌가 수면 모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밤새 뒤척이고 땀을 흘리고 자다 깨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방은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시고 대신 이불을 따뜻하게 덮으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방은 시원하게, 이불은 따뜻하게.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수면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빛입니다. 눈을 감아도 빛은 눈꺼풀을 통해 망막에 전달되고 그 신호가 뇌까지 올라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가로등 불빛, 디지털 시계의 빨간 숫자, 공기청정기의 파란 불빛, 심지어 충전 중인 스마트폰의 작은 표시등까지 전부 문제가 됩니다. 암막 커튼을 치시고 모든 전자기기의 표시등은 테이프로 가려두십시오. 처음에는 너무 어두워서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면 오히려 그 어둠이 없으면 잠이 더 안 온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습도입니다. 침실 습도는 50에서 60%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을 하면 실내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건조하면 자는 동안 입과 코가 마르고 목이 불편하고 코가 막혀 자다가 깨게 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침대 옆에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됩니다. 습도가 적절히 유지되면 호흡이 편안해지고 야간뇨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음입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 바깥에서 들어오는 차 소리. 이 소리들이 수면 중에 뇌를 자극해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귀마개를 사용하시거나 은은한 자연의 소리, 빗소리나 파도 소리를 낮은 볼륨으로 틀어두면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의 소리는 뇌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불규칙한 소음을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침구입니다.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과 어깨에 긴장이 쌓여 자다가 불편해서 깨게 됩니다. 옆으로 주무시는 분은 어깨 높이에 맞는 베개가 필요하고
천장을 보고 주무시는 분은 그보다 낮은 베개가 적합합니다. 매트리스가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나 어깨가 뻐근하다면 침구를 바꾸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좋은 침구에 대한 투자는 어떤 건강 보조제보다 효과가 확실합니다. 이 5가지 환경 조건이 갖춰지면 여러분의 침실은 완벽한 수면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시면 오히려 지치십니다.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암막 커튼이든 온도 조절이든 소금물 꿀이든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몸에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다음 실천의 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7가지 습관과 5가지 침실 환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모든 걸 들으시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해볼게요. 그런데 내일부터. 여러분, 내일부터는 없습니다. 수면은 오늘 밤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 밤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은 하루하루 쌓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3년 전에 오셔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어느 날 다시 오셔서 선생님, 그때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정말 좋아졌어요 라고 하실 때입니다. 왜 안타깝냐고요? 3년 동안 잘못된 수면을 이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3년 동안 뇌가 받은 피로, 쌓인 노폐물, 약해진 기억력과 면역력, 그것들은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것과 1년 후에 시작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수면이 회복되면 우리 몸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뇌가 밤사이 제대로 청소를 하면 낮에 머리가 맑아집니다. 깊은 잠을 자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이 회복되고 뼈가 튼튼해집니다. 면역세포가 활발해져서 감기나 염증에 덜 걸립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조절 능력이 좋아집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수면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박순자 어르신 기억하십니까? 첫 챕터에서 말씀드렸던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니냐고 하셨던 분. 그 어르신이 6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 혈색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낮에 졸리지 않고 손주들이랑 놀아도 안 피곤해요. 수면제는 2달째 안 먹고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치료라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 줄이기, 저녁 7시 이후 카페인과 당분 끊기, 밤 9시부터 조명 절반으로 낮추기,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끄기, 잠들기 90분 전 미지근한 족욕 20분 하기, 잠들기 30분 전 가벼운 스트레칭 10분과 깊은 호흡 5번 하기, 잠들기 30분 전 소금물에 천연꿀 1스푼 마시기, 그리고 침실은 18도에서 20도, 완전한 어둠, 적절한 습도, 소음 차단, 몸에 맞는 침구,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하십시오. 그 한 가지가 내일의 2가지가 되고 일주일 후에는 7가지 모두가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밤 루틴이 됩니다. 수면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으로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진짜 수면이 다시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불편한 밤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 이제 아셨죠? 오늘 밤 소금물에 꿀 1스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1스푼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